그건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주택이라든지 비어있는 집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주택 정책들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새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꼭 내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체 부평 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안정적인 주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도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주거 100만 호로 지금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가족 구성의 차이도 있고 좀 다양한 주택 정책들이 시도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이 높은 주택들이 늘어나고 소유하지 않는 방식의 주택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주거급여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거급여를 가지고선 임대주택에서 살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을 좀 진단하면서 잘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수 있는 주택 정책들이 먼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주택 보급률도 이미 100%를 맞아요. 넘어섰고 102%. 충청도 이남의 지역은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이 굉장히 많아서 리모델링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 조국도 조국 비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이라고 떳떳한가? 자신들이 과연 이걸 정말 진정성 있고 정말 확실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방지법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이라거나 채용과 관련된 비리라거나 또는 절차적인 공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공정의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현 세대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아빠나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준비해서 갈 수조차 없는 기업들에 채용되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가 아니었나. 조국방지법보다 더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묵과하고 방조했었던 책임의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에도 있지 않나. 그리고 조국방지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만을 양산하는 게 다인가. 그럴 수 있는 안전망이나 후속 대책들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또다시 반성 없는 이런 정책을 다시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조국 사태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참 수능 디데이 세는 그 시점이었어요. 조국이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입학 비리라든지 인턴 이런 것들 되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보는 그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이 너무 저는 걱정도 되고 정말 서초동과 광화문 어느 사이에도 설 수 없었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박탈감, 좀 배제감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이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국 사건을 더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좀 물타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번 사태들을 거치면서 20대 80의 사회로서의 구조 분석에 더 동의하게 되었어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오피니언 리더였고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하고 일해왔지만 사실은 그 계층이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구조 안에서는 20대 80의 구조 안에 있었다라고 보면서 민주당 같은 정당들 안에도 20%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조국 사건은 두고두고 계속 꺼내보고 확인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질문을 던져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검찰개혁은 그래서 되었는가? 조국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못 완수한 것인가?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정치권에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현상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렸고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해보게 만들었고 정말 정치권 안에서 뜨거운 토론도 못 해보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세력 한번 돼보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조국 장관으로 표상되는 86들에 대한 어떤 무능이라거나 비판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당에서 이제 단수공천으로 경선도 안 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퇴보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결국엔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평균 나이가 55.5세 그리고 남성 과반 이상인 국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판들로 달라졌는가 했을 때 지금 거대 양당 똑같거든요. 과연 쇄신할 의지는 있는가 이런 것들 꾸준히 계속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분들도 함께 투표장에 나서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요청도 꼭 드리고 싶어요. 동료 시민으로서. 좀비 386. 아 진짜. 어떤 피가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익숙한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니
뭐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거나 또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 법을 다루면서 했었던 발언들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 아직 멀었다. 그런 언어들로 점철되는 환경을 마주할 때 정말 절망스럽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없을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 다음에 뒤따라가는 다 벌어질 만큼 다 벌어지고 나서야 그걸 분석하고 나서 제도를 만드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게 되었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야기를 나눌 또래 동료들이 없었다면은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여성들은 과연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도 들었고 공유도, 시청도, 보관도, 제작도 다 범죄인 거잖아요. 근데 특정한 것만 범죄 취급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떤 남성들의 그냥 놀이문화로 치부되는 강간문화 자체가 범죄인 것인데 의식이 전혀 없다, 지금 국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말들이 난무하는 거죠. 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성은 시민으로서 여전히 호명받지 못하는 것인가? 사실 미투 이후에 계류된 법안들만 얼마나 많은 거 저희 알잖아요. 이후에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화했는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정확히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많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이 N번방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틈새를 찾으면서 이것이 법으로 막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계속 노골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처벌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을 수준의 강력 범죄다라는 인식을 수립하지 않으면 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착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이게 과연 나라인지라는 생각이 절망스럽더라고요. 진짜 국회 안에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페미니즘을 아는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코로나 국면이 많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본질적인 삶의 어떤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피해자들이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원치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협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성별 임금 격차는 오랫동안 한국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 대책을 잘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취업상에서의 고용이나 일터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성 우대 채용, 뭐 여성 특별 채용 이것도 남녀 고용차별 금지에 위반이거든요. 그 외에도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명확히 처벌이 돼야 이 사람들 다시는 같은 짓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 조직에 발 못 붙이거나 많이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국회 안에 여성 문제 그리고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여성 비율 굉장히 낮잖아요. 20%도 안 되는 이 수준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발화를 꼭 할 수 있는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입법을 실현하고 입법된 내용들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공직자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발언했을 때는 저런 사람들도 하니까 통용이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조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은 꼭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졌던 이유는 제 나이가 청년의 연령이긴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시기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나 정당이나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경과하더라도 그 시기를 지나가는 젊은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것들을 제공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8세 투표권을 쟁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현장에서는 16세 투표권을 요청하고 있고 다른 사회에서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문제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는 투표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시민들이 누구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하는 노력들 계속해 나갈 거고요. 마지막은
돈이 없거나 가진 게 없더라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비 정치인들이나 지방 의원들도 후원회 제도를 통해서 자금들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의 이름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오래 남는 정치를 꼭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작년에 피선거권을 얻었어요. 피선거권을 얻자마자 출마를 결심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결심하면서 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용규입니다. 김용규는 94년생이거든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참여들이 너무 많고요. 자신의 권리 한번 주장해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오래 남는 정치를 하고 싶고 90년생, 그리고 여성, 청년, 또 IMF 이후, 민주화 이후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정치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경우에는 사실 연령 관계없이 당원이 가능한 정당이에요. 사실 우리는 정당법을 어겨가면서 전 연령을 당원으로 받고 있어요. 실제로 당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고요. 저는 이런 정당의 가치를 잘 살리고 이런 가치가 그냥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이 한국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싶고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되게 큽니다. 또한 지금 정치판이 거대 양당의 기싸움으로 치환되면서 28세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의 선거들을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정치 교육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의 다양한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정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학교에서 벌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정치화를 같이 하는 청년 정치인, 그들의 곁에 설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또한 기후위기 당사자이기도 해요. 지금 청소년들, 이제 태어나는 생명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정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남는 정치,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녹색당에 있는 많은 동료들을 통해서 정의당으로 봐왔던 세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녹색당 고유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꼭 추구하고 준비해야 할 고민들을 가장 앞서서 준비해주고 질문해주고 또 함께 고민하자라고 해주는 정말 멋진 동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녹색당은 정의당에게 짱친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선거연합이라는 건 계속된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정이라는 것들은 민주주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방식이고, 그러면 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정치를 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된 접촉과 계속된 교류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너무 소중하고 물구나무 서서라도 만들고 싶은 변화들을 전 진짜 꿈꾸고요. 저희는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가장 잘 아는 정당이라고, 두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에게 정의당이란 함께 건널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짱친이고 다리고 그래서 정말 같이 정치적 동료로서 이 안에서 같이 국회를 무지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